안녕하세요. 황승민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 법과 정치를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1강에서 만나 뵈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OT 강좌 반드시 듣고 1강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이 법과 정치, 뉴 탐스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신 대비 강좌인데 저하고 1, 2학년 학생들하고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신 대비 강좌로서 문제를 다 맞추기 위한 강좌입니다. 내신 대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이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아주 내용이 충실하니 여러분들 책을 반드시 끼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저하고 이제 공부하기 일보 직전인데요.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이 법과 정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만 좀 할게요. 아주 조금만. 자, 강의 활용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이라기보다는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요 법과 정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과 정치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느냐. 1단원, 2단원, 3단원, 그리고 4단원, 그리고 5단원,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단원은 정치의 일반적 내용을 담아 놨고요. 그 다음 2단원은 정치 참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원은 헌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그리고 4단원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거는 개인생활과 법. 개인생활과 법. 그 다음에 5단원은 뭐냐? 사회생활과 법. 그 다음에 6단원은 국제관계. 자,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재수하시는 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저만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챕터도 좀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내신 대비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첫, 둘, 셋, 넷, 다섯, 6개의 대단원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할 걸로 예상이 되는 단원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 일단 2단원. 참여. 그럼 참여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공부할 것 같습니까? 참여. 뭐가 있습니까? 정치 참여. 대표적으로 선거. 라는 주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선거. 남들이 어렵다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쉽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건 정부 형태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런 건 생략을 하고 3단원에서는 여기서는 뭐 기본권도 있지만 여기서는 통치 기구에 대한 내용 요게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힐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치기구, 헌법기관을 배우는 건데 여러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유명한 통치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하나 여쭤볼까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국회 들어봤습니까? 국회? 들어봤죠? 행정부, 대통령 들어봤죠? 사법부 들어봤죠? 이러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기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헌법기관. 그래서 이 헌법기구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인생활과 법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여기는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실제로 공부할 때는요, 개인생활과 법을 친구들이 가장 재밌어들 합니다. 가장 재밌어들 하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해요. 왜? 아주 선생님이 OT에서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막 집중적으로 막 포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할 땐 좀 좋은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재미만 보다가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5단원 있죠? 이 5단원은 사회생활과 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범죄, 여기서는 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고요. 이거 범죄 이런 것들을 배우고 뭐 형사소송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단원은 국제관계로서 뭐 여러분들 국제연합 들어보셨죠? 국제사법재판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독도 분쟁에서 일본 측에서 우리나라한테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우리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거에서 꽤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어떤 재판소입니다. 이런 것들 배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조약 들어봤습니까? 조약? 한미 FTA. FTA가 무엇입니까?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체결되고 어떻게 동의를 받고 어떻게 비준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과 정치라는 과목은 반드시 공부를 하여야만 점수가 따박따박 나오는 과목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저하고 요 책을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하시려고 클릭하셨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거 뭐 본론은 아니니까 본론 들어가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치가 뭐죠? 여러분들 정치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클릭 요거 자 일시정지를 딱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뭐 누나 언니 뭐 형 오빠 한테 가가지고 정치가 뭔지 아나?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저는 이제 그 부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가 이제 9살 이제 초2가 됐는데요. 진짜 많이 컸습니다. EBS 처음 들어왔을 때 선생님 아들이 4살이었는데 참 진짜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인한테 정치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친구같이 대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부인이 하는 얘기가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정치라고 하는 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치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때는 바야흐로 2012년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꽤나 오래됐네요. 여러분들 그때 초딩 뭐 중딩 뭐 그쯤이었나요? 근데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당시에 후보자로서 뭐 박근혜 대통령, 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후보, 뭐 이정희 후보 이런 분들이 쭉 나와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토론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치에서 요거를 생각하시면 꽤나 쉬워들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뉴스라고 썼어요. 뉴스 9시 뉴스 또는 8시 뉴스, 뭐 뉴스룸, 뭐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론사에서 그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라고 하는 거는요, 자, 뉴에다가 s를 붙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의 의미를 줄여놓았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뉴에다가 s 붙인 게 정확한 어원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이 정치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다 켰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만 하루 종일 하는 채널도 있죠. 여러분들이 아주 증오하죠, 증오. 무슨 얘기입니까? 뉴스 딱 키면은 여러분들 재미없죠. 여러분들 관심 가는 거 전혀 없죠. 그러면 이 뉴스를 딱 키면은 뭐냐? 국회에서는
이라는 멘트를 앵커가 시작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대통령은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시작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라는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치입니다. 다 정치예요. 다 정치. 그런데 또 어떤 것도 정치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데요. 자, 여기 이제 카메라 감독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이제 PD님 계시고,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카메라 감독님하고 그다음 PD님하고 좀 이제 등치가 좀 좋으세요. 좀 좋으세요. 힘이 좀 센 스타일이에요. 전에 한번 농구 한번 했었는데요. 힘들이 좀 세시더라고. 근데 두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틀을 떴다, 싸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네가 어쩌고 지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럴 때 제가 딱 가서 감독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하십니다. 그다음에 PD님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조정하고 해결해서 하시면 되실까요? 라고 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악수하고 끝났어요. 이것도 정치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 정치라는 말은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치에 좁은 의미가 있고요. 정치에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요거 구별하는 문제, 내신 문제 100% 나오고요. 모의고사에서 거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 및 수능을 치를 때에도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좁은 의미를 우리가 협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좁은 의미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좁은 의미의 동요가 협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 넓을 광자를 써서 광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구별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좁은 의미의 정치라 함은, 좁은 의미의 정치라 함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뉴스다. 뉴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를 딱 키면은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다시 얘기해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국회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간다 했죠. 이런 것들이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그러니 이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생각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권력, 획득 작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권력작용이다. 권력작용. 정치 권력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권력작용을 포괄합니다. 이거는 권력, 획득, 작용과 상관 있는 것들을 포괄하고요. 플러스해서 뭐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기타 등등의 갈등, 조정 과정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의미는 정치 권력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넓은 의미는 권력작용을 포함해서 갈등 조정 과정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띡띡 나오면 좋지 않죠? 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와야 좋죠.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정치의 의미에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무엇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니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주체가 누구니? 볼게요. 정치는 모든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시 한번. 자,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모든 집단에서 정치 현상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라고요. 모든 집단에서 정치를 한다고요. 모든 집단에서. 또 다른 관점은 뭐가 있느냐? 자, 이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국가에 한정하여 국가의 관점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치의 주체를 구별할 때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집단이 정치를 한다 라고 하는 집단현상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 한정하여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국가현상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집단현상설의 관점에서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어떠한 집단도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집단현상설적인 관점에 의하면 이것도 있겠네요. 국가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 집단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입니다. 됐습니까? 집단현상설.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집단현상설은 어떠한 집단도 정치를 할 수 있고 국가 또한 여러 집단 중 하나다라는 관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국가현상설은 대체 뭐냐? 국가현상설은 이겁니다. 국가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고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 모든 집단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 국가에 한해서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죠. 그럴 때 이 좁은 의미의 정치라 함은 집단현상 설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국가현상설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좁은 의미는 뭐겠습니까? 권력작용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집단 다 권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에 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는 모든 집단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가 주된 주체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정치의 관점으로서 국가현상설이고 그리고 집단현상설과 상관 있는 연동되는 그러한 정치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정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볼까요? 국가의 중요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니? 다시. 너의 주장은 국가의 중요성을 너무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관점. 국가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관점은 국가현상이겠습니까? 집단현상이겠습니까? 국가의 중요성 무시하는 거. 집단현상설이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국가의 중요성을 좀 현저히 깔아뭉개는 듯한 느낌이 좀 나죠. 왜? 국가도 여러 집단 중에 하나라고 보니까. 그러면 국가현상설은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겠죠. 국가 성립 이전에 정치는 없었니?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집단현상설의 문제점, 마이너스로 표현할게요. 자, 문제점은 국가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국가현상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에 대해서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다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둘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자,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을 때 여러분들 전통적 의미의 정치, 전통적 의미의 정치와 현대적 의미의 정치가 있을 때, 자, 현대적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까요? 현대적 의미는 여러 가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현대적 의미는 넓은 의미로 볼까요? 좁은 의미로 볼까요? 넓은 의미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적 의미는 뭐냐? 넓은 의미의 정치와 통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 의미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통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요, 정치의 의미 요 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요, 우리가 첫 강의니까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하게 되는데, 자,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요, 2012년인가 2013년에 EBS에서 제 강의를 듣던 친구 한 명이 뭐 했었느냐, 강의 듣던 거 이걸 다 캡처를 해가지고요, 그 캡처한 거 가지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개인적으로 필기하는 거 어렸을 때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하기 싫었는데 팔 아픈데 막 쓰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싫어했거든요.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캡처를 하건 아니면 필기를 하건 어쨌든 그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하고 정리한 게 거기 8페이지 1번의 정치의 의미, 좁은 의미, 그다음에 넓은 의미 이런 걸 했습니다. 다만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요, 두 번째 거 희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첫 번째 주제인 정치의 의미를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치라는 것의 성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치의 특성입니다. 정치의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적 성격.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면성과 권력성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양쪽 면을 가지고 있다는 성격. 권력성이라고 하는 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93년도에 대학을 들어왔거든요. 9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군요. 자, 상당히 늙었습니다. 근데 이 93년도에 들어갔을 때, 이 93년도가 이제 한 해를 제수하면 94년도에 입학하는 거 아닙니까? 94년도에 대입제도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세대께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93년도까지 시행되었었던 학력고사라는 제도를 이제 따르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94년도가 지금 현재의 체제인 수능 시스템이에요. 수능 시스템. 그래서 이 93, 94, 그리고 93년도까지는 철저하게 암기하는 걸 강조했고요. 94년도부터는 이해하고 독해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 93년도에서 94년도로 대입제도가 학력고사 수능으로 바뀌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교육계에서는 찬성을 하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94년도에 수능 체제로 바뀌면서 93년도까지 학력고사 체제를 오히려 더 좋아했던 사람들은 반대했겠죠. 그럼 보세요. 자, 수능 체제를 찬성하는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 시스템을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겠죠. 그리고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사가 이제 필수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게 찬성 쪽이 많은지 반대 쪽이 많은지 어쨌든 간에 무엇입니까? 찬성 쪽과 반대 쪽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양면성입니다. 됐습니까? 양면성이에요. 됐죠? 제가 이제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묻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사를 가르치진 않고 그냥 관심만 많은 사람인데요. 역사를 친구들한테 물어요. 니들 지금 수험생들은 한국사가 필수 아니죠? 니들 한국사 국사 선택하는 거 어때? 그러면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막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필수거든요. 여러분 국사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공부할 거 많죠. 근데 남들이 다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때는 자 뭐뭐 했었냐면 윤리, 국사, 지리, 정치 경제, 그리고 일본어 이런 것들을 막 했었거든요. 남들 다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분명히 지금 수험생들은 이 한국사 필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하기에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어떤 사회적 쟁점이 있을 때 찬성 쪽과 반대 쪽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걸 양면성이라고 한다. 됐죠? 거의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이 7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반대가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정책이 찬성 쪽으로 옮아가겠죠. 정책이.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찬성 쪽이냐 반대 쪽이냐라는 거를 국가 권력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해야 됩니다. 뭘로써 정합니까? 권력으로서 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권력으로서. 됐어요? 그래서 정치는 권력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힘 겨루기에 비유된다라는 말이 권력성과 관련 있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정치의 성격은 양면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권력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권력은 자발적 지지와 동의에 의해서 형성된 권력이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이런 걸 권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권력, 그 다음에 양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정치의 성격의 양면성, 권력성, 그 다음에 민주정치의 본질로서 국민의 자발적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의 기능을 공부합니다. 정치의 기능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정치의 기능, 거기 도표로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질서 유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 유지 기능. 그리고 시민 참여 또는 국민 참여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규범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자, 학교 선생님께서 요것도 출제할 수 있고요. 요것도 출제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 생각에는 요 규범적 기능을 출제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괴로워할 수 있는 주제예요. 이 규범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규범적 기능에서의 의미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저 위에 질서 유지 기능이라든가 시민 참여 기능은 그닥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직역하면 돼요. 말 그대로 한번 볼까요? 정치 기능에서 질서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 혼란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걸 빠르게 치유해야 되겠다. 이게 질서 유지 기능입니다. 됐죠? 그 다음 시민 참여 기능은 국민 주권의 원리가 반영된 거겠죠? 내가 주인이니까 참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질서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국가 권력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예방하고 질서가 파괴된 걸 빠르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 이 질서 유지 기능은 막강한 국가의 권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의 권력이 통제를 하는 것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질서 유지 기능은 이러한 의미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시민 참여 기능.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민주 사회거든요. 그럼 민주 여러분 쓸 줄 알아요. 백성민자에다가 주인 주자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뜻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시민 참여 기능.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아래로부터의 합의를 통해서 위로 전달하는 과정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느낌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규범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규범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삶의 질의 향상. 여러분들 조용한 혁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용한 혁명. 이 조용한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요 이랬다는 겁니다. 야 친구야, 니네 몇 평 사냐? 니네 아빠 돈 많냐? 니네 아빠보다 우리 아빠가 돈 더 많은데?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은데? 그러면 쟤보다 돈이 많음으로써 나는 우쭐거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으로서만 판단을 하던 걸 지금 현재는 주관적 의미로서 행복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인도의 동북부 쪽에요. 방으로 시작해서 시로 끝나는 나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시 뭡니까? 방글라데시. 여러분 방글라데시는요. 이 경제 수준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QOL, Quality of Life, 삶의 질 지수를 조사했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 1등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의 삶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 지표인 어떤 경제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평수라든가 자동차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삶의 질의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주관적 삶의 지수, 삶의 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삶의 질 지수에서 중요한 거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일부 들어가겠죠. 측면뿐만 아니라 행복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삶의 질의 향상,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복지 이런 것들이 규범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절로 이동을 해서요.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체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체계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정치 체계는요. 옆 페이지인가에 그림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9페이지에 있네요. 9페이지. 제가 무거워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자, 정치 체계예요. 정치 체계, political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체계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건 정치 체계가 어느 정도로 잘 돌아가느냐,
어느 정도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걸 정치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정치 쪽에서는 정치 체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데이빗 이스튼이라는 박사님께서의 주장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됐죠? 자, 갑니다. 정치 체계.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인풋 기능을 합니다. 인풋. 자, 인풋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집어넣는 것이죠. 투입의 기능입니다. 투입의 기능. 자, 그리고요. 또 뭐가 있느냐? 아웃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산출의 기능입니다. 산출.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요 인풋이라고 투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것을 반대합니다. 뭐 요구 안에 반대로 들어가겠지만 지지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한다. 뭐 다 똑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인풋을 통해서 어디에다 영향을 주느냐? 정책 결정 기구로 영향을 줍니다. 정책 결정 기구로 영향을 줍니다. 됐습니까?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그럼 이 정책 결정 기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이걸 얘기합니다. 입법부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법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법부가요 정책을 결정할까요? 여러분들, 사법부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판결입니다. 그러면 판결은요, 그 다음 비슷한 사례에 영향을 주거든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게 될 친구도 있을 텐데 가면은요, 판례집 공부를 엄청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판례가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례와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정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행정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같은 국가 권력 기구를 우리가 정책 결정 기구라고 합니다. 됐죠? 정책 결정 기구. 그러면 이 정책 결정 기구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행정부님, 이렇게 좀 해주셔야죠. 이거를 없애야죠. 우리 동네가요, 자꾸 침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좀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걸 자꾸 건의하고 요구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책 결정 기구에서 그거 해줄게 또는 그거 못 해준다 라고 하는 정책 결정 기구에서 산출,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표에서 이 정책 결정 기구로 요구한다. 그 다음 결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요구하는 곳은 대체 어디냐? 개개인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좀 딸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익을 담당하는 시민 단체를 통하여, 그 다음에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이익 집단을 통하여,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려는 정당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하여,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인풋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중에서 정당. 여러분, 정당은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이러한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은요, 정책결정기구 아닙니다. 비공식적 조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있어서 비공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책 결정에서 공식적인 거는 요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 인풋을 담당하는 건 요런 것들을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그럼 아웃풋을 했는데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웃풋을 담당한 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이 무엇이냐? 이거는 환류 작용을 합니다. 환류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아웃풋을 가지고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 아, 내가 이런 요구를 했고 이건 반대를 했는데 정책은 뭐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나왔네. 이제는 다시 투입을 할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난 무조건 반대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다 찬성해. 이러한 식의 요구와 지지와 반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인풋이나 그다음 아웃풋이나 그다음 피드백이나 모두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게 정치 체계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요. 입법부와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우리 사회는요. 현대 복지 국가 시대를 거쳐가고 있거든요. 되시죠?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복지 혜택이 증가하고 있으면 점점 행정부의 권한이 세지고 행정부의 할 역할이 많아지거든요. 그 얘기는 입법부가 할 일이 약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입법부의 권한이 약해지고 행정부의 권한은 세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뒤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한번 써놓으세요. 의회 민주주의 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정치 체계, 요 그림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지금 그려놓은 그 그림이 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쵸? 제게 좀 더 보기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책의 것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만 더. 정치에서요, 뭐냐, 이 의미의 변화가 있는데,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있죠.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있을 때, 고대 시대에는 정치 형태, 를 강조하고 근대 시대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어떤 이념을 강조하고 현대 시대는 뭐 여러 가지 생활 양식으로서 뭐 관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화, 타협, 뭐 똘레랑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수결 이런 것들의 생활 양식을 강조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고대, 근대, 현대로 가면서 점점 의미가 커지게 된다. 이런 것들도 사이드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10페이지의 왼쪽 날개 제일 밑에 있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이거는요, 고대 시대부터 시작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 한번 해드리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그리 어렵진 않거든요. 내신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쭉쭉 풀어도 다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문제 1번입니다. 프린트로 갖고 왔더니 좀 불편하네요. 자, 1번. 다음에 을과 같이 정치를 이해하는 관점에 부합하는 것은 입니다. 정치란 국가 특유의 권력적 현상으로 소수 정치 담당자들의 활동이야.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정치 권력과 관련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국가 현상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아. 사회 집단에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서나 정치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 이거는 집단 현상설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거는 넓은 의미의 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됐죠? 자, 1번. 정치는 국가와 아무런 관련 없는 현상이야. 여러분들 을이라고 해도 국가가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1번 틀리죠. 2번. 정치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야. 요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요게 답이고요. 3번. 국가 통치 차원의 정치 과정만이 정치에 해당한다. 요거는 갑의 주장이죠.
그래서 4번. 정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이다. 이것도 갑의 주장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5번. 특정 집단 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갑의 주장인 거죠. 국가의 권력 작용만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4번입니다.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치 체계론 모형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입, 결정, 산출, 환류입니다. 1번. 의회의 입법 과정은 니은이죠. 니은. 그리고 산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시민단체는 기업, 투입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투입. 3번. 권위주의 정치체계는요. 뭐냐?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듣지 않고요. 권위적으로 정책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그러면 당연히 투입과 산출 중에서 어느 쪽이 강조됩니까? 산출이 강조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틀리고. 4번. 의회 의원 선거는 기업과 리을. 맞죠? 환류. 그래서 산출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선거와 관련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투입과 산출이 활발하고 환류가 활발하죠. 그러면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합니다. 정치적 효능감은 내가 내 의견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4번 틀리고요. 그 다음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전통적 정치 과정에서는 니은과 리을을 역동적 상호작용 관계로 파악한다. 이 전통적 정치 과정이 아니라 오늘날의 참여민주주의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심화 1,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요 1번 돼 있는데 정치는 국가가 사회적 이양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등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이다. 이건 질서 유지. 4번. 다양한 집단이 정부 정책 비판 및 정치적 의사 형성 같은 과정에 참여한다. 시민 참여.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규범적 기능이겠죠. 자, 1번. 가, 다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기억. 가와 달리 나에서는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집단, 전형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는 건 가의 입장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니은. 다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한다. 그쵸?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삶의 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귿. 다와 달리 가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요거는 다의 입장이겠죠. 다. 그 다음 리을. 정치 과정의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은 뭐냐? 나. 그쵸? 상향식, 아래로부터 무언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주제는 정치의 의미, 좁은 의미 국가연상설, 넓은 의미 집단연상설. 요거 정리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정치의 성격은 양면성, 반대와 찬성, 권력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발적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정치의 기능은 질서유지, 시민참여, 규범적 기능. 그래서 질서유지는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시민참여는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규범적 기능은 삶의 질의 향상, 행복의 정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치체계에서는 요 그림 한 번씩 그려보시고요. 제가 부연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잘 붙여서 설명, 들은 거 잘 붙여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강 들어봐서 여러분들 좀 느낌 오십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하게 설명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강의 듣고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문제 나머지 것들 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